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 가입자 수 증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가는 그 얘기가 가장 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빅테크 중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뭐 빅테크는 아니지만 하여간 메이저 테크 종목 중에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신규 가입자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게 네. 이제 주가를 드라이브하고 그래서 930만 명 1분기만. 그래서 그 작년 이맘때 대비는 5배 늘었다 그러고요. 근데 컨센서스가 한 400 몇십만 몇 맞아요. 명이었으니까 480만 명. 한 2배 정도 되고 그러네요. 그 매출액이 15% 증가했고 네. 순이익이 80%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순이익도 컨센서스가 한 20억 달러 정도 됐는데 네. 발표된 건 23억 달러.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금년에 이제 25% 올랐고 1년 동안 85%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기대감은 이미 있었는데 네.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이던스를 조금 조심스럽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특징이 그 1년 있다가 우리가 이 순가입자 수 증가하는 걸 이제 시장이 너무 거기에 그 예민하니까 네. 그거 발표를 중단하겠다. 왜냐하면 2018년에 애플이 너무 시장이 아이폰 판매 증가에 사로잡히니까 네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자기네는 생태계가 있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때 발표를 중단했고 지금까지 이제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그 생태계를 시장이 인정해 주니까. 네. 그래서 넷플릭스도 우리가 너무 이 신규 가입자 수 그 증가에 휘둘리지 않는 좀 다른 생태계가 있는 그런 회사를 좀 봐달라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고 뭐 패스워드 공유 금지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안 돼가지고 그냥 넷플릭스를 요즘 사실 못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가입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광고 모델 나온 것들이 저렴하니까 네. 우리 그 제가 어제 수업하다가 우리 외국 학생들 물어보니까 그 저렴한 거 5,000원대. 광고 버전으로 가입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컨텐츠가 최근에 그 성공을 해서 네. 그러니까 눈물의 여왕 같은 거 보려면 여기서 그 봐야 되죠, 되게. 자, 어쨌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흐름도 좋았고 실적 내용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지만 향후에 좀 보수적으로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주가를 이끌게 될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준비된 영어 시험. 오늘은 어떤 영어 시험입니까? 그러니까 horse race라는 네. 말을 제가 이제 우리 여행한테 경주. 물어보고 싶은데 경주 아니에요, 경주? LVMH가 그 버나드라는 그 창업자분이 네. 75세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회장 CEO의 그 정년을 80세로 올려서 회사 그 규정을 바꿔서 규정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5년은 더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도 이렇게 규정 바꾸는 분들이 회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LVMH 그 회장이 이제 몇 년은 더 하시겠구나. 근데 이제 자식이 5명인데 그 지금 이제 그 다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첫째 부인한테 난 사람들은 첫째 둘째는 40대고 네. 그다음에 둘째 부인하고 난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번에 그 셋째랑 넷째가 이 회사 주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사내이사 이사회에 진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Who will win horse race at LVMH? 그래서 그 horse race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경주 경마에 이제 네. 말들이 경주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horse 네. race라는 거는 그 CEO를 그 자리를 하나를 두고 이제 그 부사장급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여기에는 그 LVMH의 이제 차기 CEO 자리를 놓고 자식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네. 뭐 홀스 레이스라는 표현을 실제 많이 쓰고 그 기업 거버넌스에서도 이 표현을 써요. 기업 CEO 승계 그 경쟁을 할 때 네. 이제 근데
누가 여기서 가장 승리를 할 것인가? 그 4명 중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제가 이제 나중에 잖아요. LVMH는 실적을 좀 얘기하려고 네. 그러는데 이제 오른쪽이 그 버나드 뭐 이분이 유명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럽에서 1위였고 왼쪽이 그 아들. 5명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그 델핀이라는 49세인가 그래요. 근데 상당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요즘 디오르가 되게 잘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제일 큰 브랜드고 두 번째로 큰 게 디오르인데 그 CEO를 맡아서 경영 소환을 보여주고 그다음 그 밑에는 쭉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남동생들이죠. 근데 이번에 셋째랑 넷째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 둘이 이제 이사회에 진입을 하고 막내는 20대 중반이니까 아직은 아닌데 여기 그 우리 넷째 아들이 그 리자랑 만난다 그러죠. 네,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전 그래서 그분을 좀 밀어주나 싶어서 아까 전에 그 최후의 승자는 그분 아닌가? 근데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네. 20대 후반이고 그 이제 버나드 지금 회장이 75세인데 5년 후에 물러나면 그 아무래도 경영 능력을 많이 보이고 좀 네. 그러니까 성숙한 델핀 지금 49세니까 이분이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뭐 공동 그 CEO 뭐 이런 그 체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죠. 약간 이 명품 회사는 프랑스랑 이태리 사람이 아니면 비즈니스를 잘 못해요. 거의 이 그 두 나라 국민들이 그 이제 국민 DNA에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패밀리들이 좀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도 명품을 이런 그 잘 하지는 못하죠. 예. 자, 여러분들 이제 LVMH 어제 저희가 이제 LVMH의 중국에 있어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별로 이제 그들만의 또 이런 LVMH가 이제 큰 기업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가운데 또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크게 주제는 또 4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4가지 했어요. 그래서 2가지는 이제 매크로 시장이고 두 네. 번째는 이제 회사 관련된 건데 파이낸셜 타임스 수요일 날 일면 기사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G7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IMF 총재를 블룸버그 인터뷰한 걸 제가 듣다가 왔는데 오히려 뭐 과열이라는 오버히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제가 숫자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네. 약간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 건 기업이익이 좋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뭐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지만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뭐 월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기업 실적 어닝스 시즌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미국 주요 은행들 월가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투자 은행들 실적이 그 모건 스탠리건 고ldman삭스건 뭐 JP 모건이건 다 IB 부분이 아주 좋았고 이 그 CEO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시장이 완연하게 바닥을 쳐서 올해 내년에 IB 뭐 자문 수수료, 기업 공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할 것 같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 그런 그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시 이제 비슷한 얘기고.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 뭐 거기 직원들 얘기 들으면 엄청나게 빡세게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의 20% 가까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그 6월 중순에 주총을 하는데 일론 마스크의 그 한 500억 달러 넘는 페이 저 스톡옵션 관련된 페이가 다시 재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 좀 상세하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게 되게 화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LVMH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지역별로 여기는 발표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훨씬 넘게 나와서 이게 진짜 중국 데이터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 승계 작업 얘기는 네. 제가 좀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G7 국가 중에 2배 이상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모든 성장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여기 이제 표를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 2024년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선이 2025년 내년 네. 건데 우리가 뭐 올해 것만 이제 집중을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성장률이 IMF 기준에 의하면 올해 한 3.2% 성장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G7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를 친 게 G7인데 미국이 올해 2.7% 성장을 한다고 엄청 상향 조정을 했어요. 2.1에서 2.7로.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제가 2, 3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미 2.8%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상향 조정이 엄청 많이 되고 뭐 경기 과열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근데 두 번째로 G7에서 좋은 데가 캐나다라고 하는데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진짜 많이 나죠. 그러니까 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요즘 경기가 좋다 그래도 0.9%, 제일 성장이 더딘 독일이 G7 중에서 0.2%. 그러니까 이게 그 나머지 그 6개 국가의 평균보다도 훨씬 2배가 훨씬 넘는 미국이 성장을 보여서 네. 이제 이런 점을 또 놓고 보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된 게 또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인플레가 야기가 되고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타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높다 보니까 또 최근에 보면 환율 시장의 움직임도 그를 그렇죠. 좀 반영을 해서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그러니까 게 지금 환율 있을까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네. 넷플릭스가 그 실적 얘기를 하다가 강한 달러 때문에 여기 이제 해외에서 많이 그쵸, 보니까 수출 기업이. 자기네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을 달러로 환산해서 실적을 네. 발표하니까 상당히 타격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빅테크들이 다 그렇죠. 워낙 실적이 좋겠지만 올해 내내 강한 달러 때문에 조금 그 손해를 볼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 네. 미국 경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치를 올해 2.1에서 2.7로 0.6% 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이 세계에서 큰 경제를 이 정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보다 성장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빨라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 이익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 이익이 올해 뭐 한 10% 정도 월가가 생각을 하는데 1분기는 별로 좋게 안 보지만 이제 하반기에 가속화될 걸로 보는데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주가를 받쳐줄 수 있죠. 그리고 실제 크게 두 가지 드라이버가 가계 소비와 이제 투자인데 최근에 실적을 놓고 봐도 유나이티드 에어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 중에 하나가 그 예약률도 좋고 고객들 탑승률도 좋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좋고 실적도 되게 좋았어요. 가이던스 좋게 봐서 비즈니스 트래블러도 많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은 걸 좀 더 확인을 시켜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적 발표할 때 소비자들이 견조하다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골만삭스는 1분기 성장을 3.1%로 보고 있어요. 이게 불과 1월 달만 해도 대부분 증권사들은 1% 초반 중반대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기가 좋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미국에 관해선 됐습니다. IMF 추정치로 2.9%, 네. 유럽은 2.4%니까 미국이 성장도 좋고 인플레이도 높아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이해가 간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안 돼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지만 그 기업 이익은 상향 조정이 될 테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 시장 얘기인데요. 네. 고먼삭스 그 전략가가 커스틴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버텀업으로 데이터를 잘 모아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여기 보는 게 이제 ROE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은 ROE의 개선입니다. 일본도 제가 지난주에 기업 방문 갔을 때 기업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자본 비용과 ROE. 근데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ROE를 10%를 잘 못 넘어요. 삼성전자도 못 넘거든요. 삼성전자 특히 자기 자본이 너무 많아서 네. 주주 환원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작년에 뭐 미국 기업 이익이 이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미국의 ROE가 21%.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2배니까 미국 주가가 10% 당첨도 좋고 어려워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제 설명이 되죠. 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다이내믹하고
돈을 벌면 대부분 주주환원을 해서 분모가 되는 자기 자본을 과다하게 안 갖고 가니까. 근데 이제 ROE를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듀퐁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마진이 작년에 괜찮았고 자산 회전율. 각 기업이 이게 되게 안 돼요. 네. 우리가 현금 뭐 그 유휴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걸 주주 환원을 이제 매각해서 팔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미국은 이런 거가 없으니까 자산 회전율이 높은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의 이익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우리가 좀 믿음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실적 내용들,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실적 내용이 이제 중소형을 제외하고는 대형사들의 발표가 쭉 됐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뭐 IB 쪽에 있어서의 여건도 괜찮아지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는 초반에는 약간 금융사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봤는데 뒤로 갈수록 좀 괜찮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적 내용 쭉 보셨을 때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발표한 데들이 투자은행, 네, 네, 네. 투자은행 쪽이니까 좋았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는 이제 종합은행 금융회사니까 네. 약간 그 우리로 치면 시중은행 그런 데들은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NPL을 좀 쌌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 그래서 충당금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메이저 뱅크 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이 2021년 코로나 한참일 때 1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분기별로 IB 수수료 그를 제가 이제 뭐 항상 미국에는 5대 은행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이 뭐 UBS, 도이치뱅크. 그런데 여기 이제 IB 수수료가 2022년에 그때 뭐 주가 되게 어려울 때 빠지기 시작해서 작년이 진짜 어려운 시기였고 제일 오른쪽에 그 실선을 보면 좀 돌아서는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네. 모건 스탠리도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 생각보다 좀 좋은 순이익이 한 14% 증가했다. 그래서 뭐 IB 그 주식 부문, 채권 부문, 그 다음에 웨alth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뭐 이런 쪽 다 골고루 다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뭐 금융주가 최근에 좋았던 게 작년 10월 이후로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을 항상 똑똑하니까 이제 네. 그랬던 건데 모건 스탠리 그 CEO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M&A나 전반적인 IB가 지금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모건 스탠리의 IB는 수수료가 한 16% 작년 대비 증가를 했고 네. 골드만삭스는 더 좋았습니다. 32%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그 CEO 얘기가 지금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IB가 돌아서는 것은 내 판단에는 증시 회복의 그 초기 사이클을 이제 보여주는. 증시 회복의 그러니까 초기 증시는 사이클이요? 이미 올랐지만 네. 이제 증시와 관련된 IB 비즈니스의 회복의 초기 사이클. 그래서 금년 1분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것을 처음 보여준 거고 네. 올해 내년이 좋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들이 공개도 많이 하고 딜도 많이 한다는 건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항상 볼 때 이 증권사들의 그 커멘트들을 CEO들의 커멘트를 좀 챙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재미있는 게 어디서 이런 그 M&A 딜이나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 딜 플로우가 생기냐 하면 첫 번째는 사모펀드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회사들을 엑시트하고 싶은 그런 니드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새로 이제 IPO가 되고 그런 걸 또 팔아서 또 다른 회사가 인수하고 이제 그런 게 돼 있고 두 네. 번째는 우리한테도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들 큰 회사들이 공급망을 개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공급망들이 다 있었잖아요. 애플도 뭐 중국 중심으로 있던 걸 지금 인도, 뭐 베트남에 재건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급망을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철수를 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이런 쪽이 그 딜 리드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생존의 그 몸부림을 치는 그런 거여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올해는 딜 플로우, IB, M&A 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네. 조금 뭐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네요. 이제 그런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경기 여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금융시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중국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중국 얘기를 제가 잠깐 네. 먼저 할게요. 근데 이제 전 세계 그 주요 경제 중에서 중국이 그 분기 성장률을 제일 먼저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네. 활동할 때 보면 그 아시아 지역의 이코노미스트나 중국 담당하는 그 뭐 애널리스트, 세일즈, 그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이거 중국 데이터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 잘 안 믿죠. 잘안 믿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발표는 되게 그 큰 나라에서 제일 빨리 발표한다는 게 그냥 위에서 이렇게 숫자를 찍어주면 그러니까 맞추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뭐 맥킨지 같은 데는 뭐. 옛날에 그래서 뭐 설탕 소비나 그 주별로 또 성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뭐 네. 그런 식으로 경제 성장을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1분기 성장률이 한 4.6% 정도 예상을 했는데 왜냐면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가 5%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은 5.3%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인데 2019년부터 이게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그 거의 비슷한 수치에 최근 몇 분기는 그냥 이렇게 수렴하는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양상이고 그러니까 그 중국 경기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되게 그 산업 구조가 시클리컬해요. 세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부침이 심화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5% 초반대에 이렇게 쭉 숫자가 지금 몇 분기 나온다는 건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렵고 네. 특히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LVMH의 그 중국인에 대한 그 판매가 6% 감소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중산층 이상의 소비의 그 척도인데 중국의 내수 소매 판매가 4.7% 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신뢰가 그러니까 실제 중국 경기는 이거보다는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그 수출 제조업 중심의 이제 중국 경기를 그 턴어라운드 시키려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중국은 지금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기업이나 부채가 너무 과다하면 턴어라운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결국 그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지 못하면 그러니까 몸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죠.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도 국내 뭐 이마트 같은 데 지금 부채가 10조 원이 넘으니까 무거워서 되게 턴어라운드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이런 점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해서 숫자가 좀 높게 나와도 우리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한 2주 전에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이제 후배인데 미국 자산운용사 그 아시아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고객사들을 그 만나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도 왔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회사가 이미 얼마 전부터 본사나 이제 자기 같이 그 아시아에서 근무하는 이 친구는 뭐 홍콩, 싱가포르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출장을 중국 본토에 갈 때는 자기 그 핸드폰 이런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을 못 갖고 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뺏기면 그 모든 데이터가 다 노출이 되니까 뭐 대단한 보안이 필요한 게 네네네.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뭐 이틀 출장 가면 이틀만 쓸 수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지급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뭐 위험 국가 뭐 그런 리스트죠. 거기에 이제 홍콩까지 포함이 됐다는. 홍콩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금융의 그쵸. 허브고 네. 메카인데 이제 중국의 한 그 주로 확실히 편입이 되고 최근에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거가 더 확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미국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임원들은 중국 출장 잘 안 가려고 그러는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뭐 개인적 연락 그 아무것도 여러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인적인 회사에서도 굳이 가라고 그러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IT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네. 이미 뭐
뭐 메타나 구글 같은데 최근에 뭐 한국 네이버도 우리 뭐 카카오도 중국에서 잘 안 되지만 그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미국과 중국이 다른 길을 완전히 가듯이 금융도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해서 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미국 증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비즈니스를 하려고 사람도 많이 채용을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정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미국 IB들이 중국 담당 그 뱅커들 해고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세계 경쟁을 놓고 볼 땐 좋은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세계화랑 거꾸로 가는 그런 반대 추세니까. 예. 중국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고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긴 하지만 다른 이제 여타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를 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결국에는 향후에 몇 년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될 그러니까 수도 제가 최근에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연기금 쪽 사람들이 한국 많이 찾아와서 네. 많이 만났는데 제가 중국 얘기를 좀 물어봐요. 네. 그래서 중국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위에 트러스티라는 아주 상위 돈을 그 나눠주는 위원회 이제 그런 데에서 중국 그 투자 비중을 계속 그 줄여라.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그래서 먼저 중국 운용사한테 돈 준 거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상장 주식 줄이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데는 돈 맡긴 것을 추가 집행 못 하고 나중에 엑시트하고 나서는 이제 중국 포지션을 줄여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돈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밸류앱이나 이런 걸 아주 잘해야 된다. 진짜 너무 좋은 맞습니다. 그 기회인데 네. 내가 좀 오늘 그래서 또 주요한 또 일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저희 네, 거버넌스 말씀 포럼이 나온 김에. 오늘 뭐 ESG 관련된 네. 그 중에서 G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세미나를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세미나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무나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네 여기 저 항상 열려 있습니다. IFC 타워 2, 네. 그 2IFC 3층에서 합니다. 네. 몇 시에 가면 되죠? 우리 4시에 합니다. 4시에. 네, 예. 예, 여러분 또 깨알같이 저도 함께 하니까 여러분 와주셔서 같이 또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또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최근에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는 삼성전자 또 한 개는 테슬라였는데 요즘엔 테슬라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네. 뭐 지난 주말에 그 일론 마스크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그 인원 10% 이상을 구조 조정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당자들은 통보를 받았고 네. 실제 이제 나오는 얘기는 거의 20% 가까이 감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미국 기업들은 뭐 매년 한 5% 정도 이상은 그 해고를 구조 조정을 하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요? 발표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크게 발표가 됐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테슬라 투자를 또 다시 최근에 많이 하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가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회사가 결국 턴어라운드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올해 상당히 쉽지 않겠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14만 명쯤 됩니다. 테슬라 직원이. 근데 불과 5년 전에 5만 명이었으니까 이게 한 200%, 한 3배 정도 직원이 늘었고 이제 워낙 공격적으로 확장 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많이 뽑고 실제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2022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던 게 네. 이제 그렇고 실제 뭐 일부 부서는 한 20-30% 인원을 내보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우리가 4월 초에 그 1분기 그 판매 생산하고 이제 인도 대수 발표를 할 때 재고가 46,000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재고를 거의 안 갖고 가는 회사로 테슬라가 유명한데 이게 상당히 진짜 1분기 실적이 대단히 안 좋겠구나. 네. 그리고 과연 1분기 실적이 바닥일지.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이라는 것은 마진도 괜찮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상당히 아주 안 좋게 나올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투자가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메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 주가가 $400 그때 한참 좋을 때 코로나 네. 때 갔다가 2022년 10월 말에 $80 정도 맞아요. 수준까지 폭락을 했었어요. $100가 깨졌죠. 근데 그게 언제냐다시피 지금 $500를 지금
한 5배 주가가 회복이 된 거죠.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1월 9일인가 저커버그가 그 25%에 가까운 인원을 구조조정한다는 그쵸. 발표를 해서 그래서 주가 회복이 이렇게 됐고 그 메타는 지금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화랑인데 인원을 거의 안 늘려서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엄청 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최근에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좋게 나올 걸 기대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약간 메타랑 테슬라는 좀 경우는 틀린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 왜냐하면 메타는 그 안 좋을 때도 마진이 한 30% 되는 회사였고 좋을 때는 본업은 50%나 마진이 되는데 그 테슬라는 아직은 여전히 자동차 회사고 전기차가 지난 분기 한 7, 8% 영업이익률이어서 이 수익성의 그 수준이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이 전기차 하는 회사랑 많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닥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어차피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가 분들은 제 생각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리스크가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인내를 갖고 네. 그런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야죠. 근데 지금 이제 머스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대표의 마음이 가장 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의 그 사내 이메일을 보면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본인의 그런 고뇌를 실토를 하는 거죠. 너무 공격적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자리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불필요한 자리도 많이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우린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를 가야 되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러한 그 당위성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한 15% 20%그 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실제 일론 마스크도 이제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니까 결국 본인이 그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지 않겠나. 항상 후계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 회사들은 그 회사의 영업 보고서나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주총하기 전에 이제 상세하게 보는 보고서를 보면 핵심 인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보고서를 보면 일론 머스크 외에 자크라는 CFO. 근데 이분도 작년 말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번에 퇴사를 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시니어였던 앤드루라는 사람 이번 구조조정에 본인이 스스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계라는 사람이 텀수 이제 그 중국 그 헤드를 하다가 이제 승진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총괄 역할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톰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내부 승진을 해서 나중에 일론 마스크가 그 자리를 물려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죠. 그리고 실제 옛날에 그 JB 스트로베리라고 테슬라의 2인자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그 사회이사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계자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직은 모르지만 하여간 그 3인반 중에 2명이 최근 6개월 사이에 퇴사를 했다. 그래서 여기도 엄청나게 그 사람을 내보내면서 임원층도 이제 새로운 피를 그 이제 받으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3인방이 정말 주요한 인물이었는데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게 또 앞으로 테슬라의 어떤 운명을 가르게 되는 이유가 될지도 궁금하고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좀 사업하면 인건비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이게 여기 지금 제목이 보니까 변동비라고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네. 고정비랑 변동비랑 나눠요. 그래서 아, 변동비는 이제 재료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판매를 늘릴수록 비율대로 이제 증가하는 네. 거고 고정비는 그 뭐 감가상각이나 R&D처럼 어차피 내가 50%를 가동하든 100% 가동하든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근데 미국은 인건비를 항상 보통 3개월치 정도 주고선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비로 생각하는 게 맞고 미국에서도 그 레이버 코스트 인건비를 변동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가 구조가 유연하고
그 손익분기점이 낮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래서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받는 면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뭐 노동법이 그 좀 그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직원 해고가 거의 뭐 어려우니까 되게 한국에서는 인건비를 고정비 취급을 하죠.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그렇게 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기업과 주주 중심으로 이제 경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미국은 항상 이렇게 해고가 뭐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 해고를 당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들은 되게 힘들지만 그렇죠. 회사는 이제 주주 기업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장사들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주주들한테 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강한 구조 조정을 하고 그걸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주주들을 좀 그 성원을 지원을 다시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그널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 쪽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의 가동률이 추락하는 것도 테슬라의 영향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큰 공장이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중국에 갖고 있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한 4,500만 대, 네. 내수는 2,500만 대쯤 되는데 올해 또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그 상당 부분이 전기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데이터인데 중국 자동차 업종의 가동률이 한 77, 8% 되는 게 지금 65%로 급락을 해서 그러니까 수요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문제는 너무 인원을 많이 뽑아서 그 이제 조금 필요 없는 인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수요 측면에 있어서 전기차 수요 회복이 조금씩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특히 이제 중국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네. 이 목표 주가는 테슬라는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작년 그 테슬라.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제 공격적으로 그때 소신 있게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때 400달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그 본업 전기차 보험 에너지 그다음에 제3자한테 배터리 라이센싱 하는 게 이게 한 200달러쯤 네. 되고 나머지 미래에 지금 테슬라가 열심히 하는 그 모빌리티 관련된 게 지금 투자는 들어가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가 120달러, 모빌리티 로봇 택시가 이제 81달러인데 지금 같이 이제 베어리시한 국면에서는 이 후자, 이 그 미래 모빌리티는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6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모건 스탠리가 봤던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밸류도 최근에 많이 더 안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돈을 못 버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박 팀장이 도이치뱅크인가가 목표 주가를 120달러인가 130달러로 120달러. 하향 조정했다는 것도 네. 아마 이제 이런 맥락에서 미래 밸류는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약간 상대적인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주시장이라는 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미래 밸류를 또 반영을 시키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미래 밸류 반영을 안 되고 기존의 비즈니스 밸류를 계속 깎아 먹으니까 네. 뭐 150달러 오늘 그 정도까지도 주가가 빠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에너지 자율주행으로 이제 포커스를 확실히 이동하는 게 맞고 최근에 보면 이제 슈퍼바이스된 풀 셀프 드라이빙을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월 199달러를 받던 것을 99달러로 반으로 낮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회사의 모멘텀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 전기차 부분의 밸류가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뭐 당장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가속화 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와. 그 분량이 이제 400. 우리는 주총할 때 실제 참고할 만한 그 사업 보고서는 물론 주지만 네. 사업 보고서가 꼭 주총 관련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라고 순수하게 주총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마어마한 정보가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되게 좋은데 일반 기업은 한 100에서 150페이지인데 이번 주에 올라온 테슬라의 프록시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무려 443페이지.
그러니까 내부 직원도 고생했겠고 변호사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걸 검토를 다 해야 우리가 되니까요. 알 수 있죠. 그래서 네. 테슬라 주총이 6월 1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2달 후고 이제 그 전에 한 2달 전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네. 특징이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이사회 의장은 그 여성분이에요. 호주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이번에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은 5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가 제안한 안건들이 주주 제안이라고 있는데 회사 측 안건 5건 중에 3건은 그냥 일상적인 거고 2가지를 되게 승인을 주주들한테 이번에 찬성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본사를 그 법인의 그 뭐 법률적인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이제 텍사스로 옮기는 걸 승인을 해달라고 그러고요. 델라웨어 법원이 이번에 이제 12일 일론 머스크 페이 패키지에 대해서 건 거고 두 번째는 2018년에 그 승인을 주총에서 승인받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스톡옵션 관련된 페이 패키지를 이번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올리니까 승인을 해달라.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국 변호사들의 그 법대 교수들의 코멘트를 보면 아마 다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승인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시비를 걸지 말라. 이것은 주주들의 민주화 그 주주들의 그 민주적인 그러한 그 의결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는 대단히 반민주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되게 씁니다. 네. 테슬라를 잘 버티고 기다리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사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거를 지금은 그냥 계속 이럴 때는 항상 지난 거 보면 네. 보유하고 계신 게 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LVMH 얘기는 좀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LVMH가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뭐 시장이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1분기 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전사적으로는 한 3% 늘었는데 뭐 중국이 6% 감소를 해서 되게 이게 중국의 소비가 안 좋구나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5.3% 나온 게 과연 얼만큼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소비가 진짜 기업 단에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중국 관련돼서는 여전히 경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줄어들어도 어쨌든 일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야 일본이 돼요. 32% 그러니까요. 그 증가를 하고 매출이 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 파일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전 세계 명품 소비의 35%가 중국이니까요. 예. 중국이 또 줄어들면 이런 LVMH 같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매출 타격도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요게 시의성만 상관없으면 다음 주에도 네네, 잠깐 그렇죠.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를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